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지방 강연 행사 마치시고 올라오는 중에 휴게소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시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결국 황교안 씨가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의전 논란, 이게 참 많은 국민들을 씁쓸하게도 했고요. 더러는 비웃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의전 논란. 네. 참 이 정권은 의전 말고는 잘한 게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네. 그 탄핵당한 이후에는 그 하수인마저도 이런 의전 논란을 고의적으로 이제 네.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 어제 이제 황교안 총리가 끝내 국회 출석했죠. 네. 제가 그 말씀 주셨던 대로 지방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자세히 생중계를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손하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논쟁적인 태도는 좀 삼갔다, 이런 뉴스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황교안 씨의 대통령 의전 놀이가 일단락 될지 좀 한번 지켜보고 싶기는 한데요. 아무튼 국회 출석을 했다니까 제가 이제 의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미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그 황교안 이분이 과거부터 의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던 분이라면서요. 철도 탈 때도 플랫폼까지 차가 밀고 들어간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했다고도 하고요. 이 몇 년 지난 보고서인데요.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보고서입니다만은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에 LG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헛손질이 많은 우리 기업들, 문제는 부지런한 비효율이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특히 좀 눈에 띄었고 오래 기억을 하는 이유는 이 부지런한 비효율이라는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는 부지런하면 효율적이건 비효율적이건 상관을 안 하고 무조건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하면 괜히 유능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예. 조직에 충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직원 노동자분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줄기차게 계속 보고서 만들고 회의도 맨날 참가해야 되고 이메일도 엄청나게 뿌리고 예. 자리에 괜히 오래 앉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결과를 보면 웃긴 게 당시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그대로 불러드리면 2012년 기준으로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1705시간이나 길다,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이건 요즘 통계로 업데이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적게 일한다는 독일하고 비교를 하면 1.6배나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에 비해서 81%, 초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70%밖에 안 된다. 예. 이래서 이 보고서가 내리는 결론이 한국 노동자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3시간을 일을 해야 노르웨이 노동자 1시간 일한 만큼의 가출을 창출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5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가지는 그런데 그 중간에 3번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비효율의 함정 3번을 뭘로 평가를 하냐면 낭비하기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씁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과도한 의전이 조직 성과와 무관한 낭비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과도한 의전은 체면과 권위가 중시되고 조직과 상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한국의 조직 문화에 기인한 관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과시적인 자의식과 상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낭비는 단순히 비용의 발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원이 낭비되는 와중에 고객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요약을 하면 왜 윗사람은 의전에 신경을 쓸까? 과시적인 자의식이 있다는 거죠. 과시하고 싶은 게요. 그렇다면 왜 아랫사람은 윗사람 의전에 신경을 쓸까? 이건 실력이 없지만 의전으로 상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비효율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일의 옳고 그름, 효율성, 비전, 성과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딸랑대는 걸 좋아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딸랑거려서 자기 실력이 없음을 숨기고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심을 부리고 이래서 이제 비효율이 양산이 된다는 거죠. 이 의전이라는 단어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의전이라는 걸 사전적으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타인에 대한 상식과 배려를 바탕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 행사, 외교 통상, 국가 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영접에서 행해지는 국제적 예의, 더 넓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지켜야 할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예의 범절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전은 타인에 대한 상식을 바탕으로 베푸는 쪽에서 베푸는 배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전의 주체가 의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전을 행하는 사람이 주체라는 겁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의전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왜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형식을 갖추느냐면 이제 배려하는 쪽에서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세계 각 나라의 문화가 달라서 받는 쪽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걸 룰로 정하자. 이래서 규격화된 게 의전이라는 겁니다. 의전을 영어로 하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정해진 규칙 이런 뜻인데 이제 배려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를 배려하려고 하는데 받는 쪽에서 불편할 수 있으니 규칙을 정하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요. 특히 보수 쪽 사람들을 보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전이 베푸는 사람의 예절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받는 사람이 획득하는 지위의 대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위를 획득하면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의전을 무슨 뭐 자기 지위에 걸맞는 증표라고 믿는 거예요. 상대의 배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 제가 과거에 그 투스타로 제대를 하신 그 장성 출신의 분을 은퇴하신 퇴역 군인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최근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고. 저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아니 최근에 그 차를 한 대 사러 갔는데 대형 차를 사러 가셨대요. 예. 근데 딜러가 자기한테 너무 불손하다는 겁니다. 의전이 엉망이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차를 사러 가셨는데 딜러가 불손할 리가 있겠습니까, 장군님? 딜러는 차를 팔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당연히 공송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투스타 장군 출신인데 의전이 완전히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고 하다가 결국 설명을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에 대한 의전은 내가 투스타이기 때문에 획득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하 장병들이 자기한테 보여줬던 의전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동차를 파는 딜러 입장에서는 그분이 투스타건 쓰리스타건 대기업 임원 출신이건 장사를 하신 분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차를 파는 사람으로서 고객에 대한 배려하는 예절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주어를 거꾸로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전은 본인의 지위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겁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서 베푸는 배려의 증표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자기 획득한 지위에 대한 대가로 생각을 하니까 황교안 씨도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획득했는데 말이야. 거기에 맞게 날 대접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 안 해주면 괜히 삐지고요.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DC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께서 이렇게 물건 사시면서 너무나 태연히 연예인 DC 안 돼요? 뭐 이런다는 게 방송에서 종종 이야기들을 하세요. 뭐 협찬 이런 거. 예, 근데 협찬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협찬 안 돼요? 라고 자기가 먼저 묻는 자세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전이라는 게요. 연예인이라는 위치에 올라서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상대가 배려하는 규칙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연예인이 어디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파는 쪽에서 연예인 누구누구시네요. 제가 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혹시 제가 이거 물건 좀 싸게 해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던지 말던지 그건 그 연예인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면서 나 연예인인데 DC 안 돼요? 라고 묻는 건 의전이 갖는 기본적 의미를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지위 획득의 대가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엉터리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의전의 표본은 이겁니다. 이거 사진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여성하고 악수를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팔에 깁스를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깁스를 한 여성분하고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거의 90도 가까이 숙이고 악수를 합니다. 살짝 웃으시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느냐?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의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 노무현은 의전을 베푸는 주체가 돼서 팔이 아픈 그 시민에게 자기만의 예절을 다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의전인 겁니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싶은 나의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는 게 의전인 거지. 내가 뭐가 됐다고 해서 나 이렇게 대접해줘 하는 건 의전이 아니고 아까 LG경제연구원에서 얘기를 했던 비효율을 양산하는 폐악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뭐 해줘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비정상인 사람으로 보면은 대부분 맞는 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뭐 앞으로 황교안 총리가 얼마나 더 대통령 놀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차지했다고 의전 논란 자체가 벌어지는 게 제가 너무 코미디 같고 한심해서 의전에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황교안 씨는 마약 중독 의심자, 살인 교사 의심자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예, 이런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 수치를 해석해야 됩니까? 예, 뭐 처참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통계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기가 겁이 납니다. 정말로 처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뭐 일일이 다 숫자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제목만 말씀을 드려도 심각성이 바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가구 비율이 2012년 65.2%에서 올해 65.4%로 늘었습니다. 평균 부채액이 2014년 9,182만 원에서 2015년 9,684만 원으로 불었고 올해에는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억 317만 원이 됐고요. 제일 무서운 건 중산층 가구 부채 증가율이에요. 이게 2013년 11.6%였는데 이 역대 기록을 깨고 11.9%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중산층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구 부채가 무려 22%나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 가구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무려 27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써야 됩니다. 특히 심한 게 자영업자들인데요. 평균 빚이 1억 원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73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됐고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 2분 중 1분이 빈곤에 시달린다고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를 조사를 해보니 노후 대비가 잘 안 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3%,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대답을 한 응답자가 19.3%, 그러니까 국민의 56%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대략적인 수치들입니다. 예. 뭐 부시무시한 통계들입니다. 예, 들을수록 앞이 암담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은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악화된 수치도 수치인데 국가라는 게요. 정부라는 게 이런 심각한 수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학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준별로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상책, 중책, 하책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간단해요. 그렇다면 하책이 뭐냐? 가장 하위 단계의 해결책입니다. 이걸 보기 중에 해답을 찾는 것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면 find the answer, 그러니까 답을 찾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가 1에서 5번이 있으면 이 중에 어느 게 정답이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답을 찾는 걸 가장 하책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는 9년 내내 이 짓을 한 겁니다. 소비가 안 돼 이러면 1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개최한다. 2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개최한다. 뭐 이런 5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이 경제 분야 질문이었는데요. 유일호 부총리가 답하는 거 봐도 딱 그 수준입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김진표 의원이 물으니까 머릿속에서 막 굴리는 거죠. 1. 재정정책을 한다. 2. 통화정책을 한다. 그 중에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기는요. 1. 1분기에 돈을 푼다. 2. 2분기에 돈을 푼다. 3. 3분기에 돈을 푼다. 이거 중에 저는 1번
1분기에 돈을 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지선다, 5지선다 중에 하나 골라서 그걸 답이라고 내놓는데 이런 하책으로는 지금 풀릴 수 있는 한국 경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책은 뭐냐? 하책이 보기 중에 답을 찾는 거라면 중책을 이제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solve the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객관식 보기 중에 답을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두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보기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 문제의 근원을 풀 방법을 주관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하책이 객관식이라면 중책은 주관식으로 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정부라면 최소한 이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중책 정도는 내놔야 된다. 만약에 1에서 5번 보기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정부의 역할이면은요. 그걸 뭘 힘들게 대통령식이나 뽑고 경제부총리식이나 뽑아서 월급 주고 있겠습니까, 국민들이요. 객관식 찍는 건 웬만한 중학생들이 더 잘할 텐데요. 이게 이제 아무리 무능력한 정부라도 최소한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가 이런 거잖아요. 부채 증가, 노후 대비 부족, 자영업의 붕괴. 대충 이 세 개의 굴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관식으로 풀어보면 복지의 부족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해답이 나올 겁니다. 노후 대비도 복지의 부족이고 자영업자들께서 고전하시는 건 소비의 부족이고 그러니까 이걸 주관식으로 답을 맞춰보면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자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 수준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 역할을 한다 하고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책은 뭐냐면은요. 또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set the vision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하라고 힘들게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하는 거고 세금으로 월급 주고 경제부총리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2번이나 해서 좀 그런데 제가 본 역대 정부의 비전을 만드는 일 중에 제일 훌륭했던 건 제가 한번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2006년 여름 노무현 정부가 발표했던 비전 2030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를 내다본 한국 경제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정부라면 비전의 깊이와 넓이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30년을 내다보고요. 경제 시스템을 세팅하는 큰 그림을 그릴 의지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발표가 된 다음에 맞냐 틀리냐는 논쟁을 해보면서 고치면 되는 건데 비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리더하고 본부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있어야 각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구나. 아, 이게 우리 비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각 단계별로 맞는 목표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발표됐던 비전 2030에 드러난 대목들 몇 개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맞다 틀리다를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밖을 내다보려면 이 정도 길이는 내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유럽에 맞먹는 복지국가를 세우자. 한국 사회에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는 복지국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 분야 재정의 비중을 2005년 25.2%에서 2030년 약 40%까지 높이겠다. 근로장려 세제를 전체 세대의 21.1%까지 2030년까지 확대하겠다. 육아 비용 부모 부담률을 2030년까지 37%로 축소하겠다. 노인 수발보험 노인 대상의 인구를 12.1%까지 확대 적용하겠다. 통일 인프라 재원을 구축하겠다. 2005년에는 0.1%밖에 안 되지만 2030년에는 1.0% 수준으로 향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벌써 길이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한국 정부에 나아갈 큰 길을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걸 하라고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는 논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 큰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정부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이런 비전은 고사하고요. solve the problem 중책도 못했죠. 그냥 find the answer 오지선다에서 답만 찾아가지고 우적대는 땜빵 하책만 9년 내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땜빵도 안 되고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아 보이는 이 정부의 비전을 마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글렀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발 오지선다해서 답 찾는 거 말고요. 예. 최소한 문제를 주관식으로 해결을 한 뒤에 더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한 20년 이상의 장기 대계를 그리고요. 그걸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설계를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디 좀 멀리 내다보고 큰 길을 설계할 능력을 갖춘 좋은 정부를 하루빨리 맞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에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뭐 오늘도 역시 기승전 정권 교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처참한 경제 지표. 네.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노무현 정부 말기에 뭐 경제를 파탄냈다는 이자들, 최악의 경제 지표를 만든 자들의 그런 망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니, 이자들은 별다른 능력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데 쥐들 때에는 경제 지표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보수는 경제다, 뭐 경제는 보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헛웃음도 안 나옵니다, 정말. 이명박은 뭐 자기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폭등하게 될 것이다. 주가 5천 시대를 열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들겠다고 했죠. 예. 이제 뭐 그런 논리 같아요.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경제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예. 기승전 정권 교체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정권 교체만이 답은 아니죠. 재벌들을 반드시 단돌이 쳐서 개혁하겠다라는 네. 의지가 없다면은 뭐 진짜 말짱 헛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세력 교체, 나아가서 우리 사회 기득권 체계에 대한 교체 의지까지도 갖는 정권으로의 그런 변화,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